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영의 파워피플의 진영의 변호사입니다. 성서에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성인인 모세가 자신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남긴 유언이자 바로 중용이라는 도리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제가 만나볼 파워피플께서도 평소 이 말씀을 참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살짝 그 이유를 먼저 여쭤봤는데요. 중용이라는 것은 바로 이분이 몸담은 학문인 법학과 경제학의 이념인 균형과 형평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하시네요. 자, 어떠한 분이신지 궁금하시죠? 먼저 준비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저희 학교 교수로 근무하고 계신데요. 이분 수업은 탁과생들도 많이 듣는다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잘 활용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막 문학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토론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의 이제 강의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법률가들이 실정법 해석하는 것에 대부분 그치는데 그 실정법 이면에 있는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사회, 철학 그런 적인 관점에서 너무나 많은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서 분석을 해주시고 또 법제도를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야말로 법률가들이 꼭 갖춰야 될 그런 모든 소양을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명실공히 그 대한민국의 공정거래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이시죠. 독서량이 굉장히 많으신 선생님이시고 건전한 어떤 시민사회, 시장경제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학생들을 그런 취지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의 파워피플은요, 바로 성균관대 로스쿨의 정호열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교수님을 뵙기 위해서 우리 성균관대 법학관이라는 이 멋진 건물을 오다 보니까요. 사실은 제가 예전에 사법시험 2차를 준비하면서 또 2차 시험을 본 장소가 바로 성균관대였습니다. 그때 참 성균관대가 저에게 지금의 모습으로 있게 해준 행운의 건물이었었는데요. 그때 있었던 건물과 사뭇 달라졌어요. 근데 지금 이 건물이 그 성균관대 로스쿨 이 전체를 이 건물을 다 사용하고 있는 바로 그 법학관 건물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법학관 건물은 2004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저쪽 입구 쪽에 아주 낡은 건물, 화장실 냄새도 나고 이런 건물이었는데 학교가 로스쿨 설립 준비를 위해서 상당한 금액을 투자를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300억.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하, 지상 합쳐서 한 7층, 7개 층이고 연면적이 한 5,000평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건물을 우리가 쓰게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멋진 건물에 몇 명 정도의 예비 법학자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을까요? 예, 한 학년에 120명씩 해서 도합 360명인데 지금 전국의 로스쿨 중에 신입생 숫자가 120명씩 이렇게 되는 대학은 사립대학으로는 우리 성균관대학, 그 다음에 고려대학, 연세대학 이렇게 세 학교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우리 성균관대학의 전통과 앞으로의 역량을 기대하면서 배려를 해줬다, 감사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우리 정호열 교수님의 직함을 교수님으로 뵙기 전에 사실은 제15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님이라는 직함으로 저는 더 먼저 알게 됐었던 인연이 있는데요. 사실은 오늘 이제 교수님으로서 교수님을 뵙면서 학자로서의 교수님의 삶, 그리고 또 후반에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재직하셨을 때 그 공직자로서의 삶 두 가지를 한번 다 여쭤보고자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동안 여러 파워피플 분들을 만나 뵙고 또 대담을 나누어 봤지만 오늘 교수님께서 상당히 정말 미소가 멋진 남자시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교수님과 이 대담하는 시간이 아주 즐거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처음으로 준비한 순서가요. 우리 교수님의 인생 스토리를 한번 키워드로 짚어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바로 우리 교수님의 인생 스토리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가족이시네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형님과 함께 하셨던 학창 시절 예. 이 부분이 우리 교수님의 키워드이시자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소개해 주실 이야기라고 들었는데요. 일단 누구나 자기 인생에 있어서의 전환점, 흔히 영어로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이 터닝 포인트가 자신의 인생에서 참 중요한 하나의 테마가 될 수도 있는 것일 텐데요. 제가 우리 교수님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아주 어렸을 때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교수님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경북 영천에 읍도 아니고 면 소재지에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깡촌에서 이렇게 자랐고 많이 시골이셨네요. 농민의 아들입니다. 농민의 아들이고 형제들도 많았고요. 사람 일려. 그 시절 농촌 기준으로 보면은 뭐 그런 대로 괜찮다라고 하지만은 굉장히 가난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때가 한국이 이제 그 피폐한 농업 사회였던 시절인데 그때 대체로 보면은 저보다 이렇게 눈초리가 맑고 열심히 있고 이런 녀석들도 보면은 그때 중학교 진학을 못하고 이렇게 부산으로 또 그때는 뭐 포항이나 울산도 없었습니다. 부산으로 이렇게 대구로 유리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다행히 그 둘째 형님이 아주 좀 출중했다 그래요. 그래서 맨날 전교 1등하고 이래서 이 양반이 이제 서울에 대학에 올라오면서 저는 뭐 영 미치지 못했는데 그이가 올라오면서 이제 제가 끼워 팔기 형태로 이렇게 곁다리로 올라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공교육을 고등학교, 대학교, 한국의 대표적인 공교육을 밟게 됐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인생에서 아주 분수령이 됐습니다. 네. 참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팔자라는 말도 쓰고 운명이라는 말도 쓰는데 그런 거는 거의 이렇게 개인의 노력 범주 밖에서 주어지는 일로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 참 참으로 감사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교수님께서 그런 인생에 정말 행운 섞인 터닝 포인트가 이제 우리 둘째 형님과 함께 했었던 서울살이 또는 유학 이렇게 되셨을 텐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학자의 길을 쭉 걸어오셨단 말이죠.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저는 우리 교수님께서 공부를 쭉 해오셨는데 그 전에 즉 내가 학자 또는 지금의 어떤 교수로서의 길을 걸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해준 또 다른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고 들었어요. 바로 나폴레옹 법전인데요. 사실은 저는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제 법이라는 것을 곁에 두고 항상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법조인이지만 실제로 나폴레옹 법전이라는 것은 저에게조차도 소위 세계사 시간에 공부해 법을 그럴 정도의 단어거든요. 근데 나폴레옹 법전이 어떻게 우리 교수님의 또 다른 키워드가 됐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효자동에 있는 경복고등을 다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여분의 시간이 나고 이러면은 뭐 할 수 있는 일이 가난하기 때문에 뭐 여학생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책 사서 책 읽는 거 이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옛날에 상당한 양의 독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서의 범주도 보면은 버트란드 러셀, 그 다음에 에리 프롬, 그 다음에 또 소설들도 보면은 제가 참 좋아했던 소설이 알베르 까뮈의 일련의 작품들, 그 다음에 또 조지 오웰의 1984, 애니멀 팜 이런 것들은 제가 그때 영어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해적판으로 청계천에서 그래서 그때 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그 나폴레옹 평전을 제가 구해서 읽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수준으로 읽기에는 한 권 한 권이 지금 상당한 수준과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교수님 그때부터 상당히 책에 대한 독서의 수준이 조금 남다르셨나요? 조금 이렇게 좀 딴 생각이 좀 많았던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보면은 대학 입시가 치열하고 이래서 학과 공부에 이렇게 학교 도서관에 가서 밤 10시까지 11시까지 버티고 이런 친구들 많았는데 저는 집에 와가지고 들어 누워서 책 읽고 잠은 또 잠이 또 많아서 일찍 자고 그 대신 또 그 학교 생활도 나름대로 이렇게 지각도 많았지만은 좀 모범적이었습니다. 모범적이었는데 밤에 잠을 충분히 자니까 낮에 이렇게 학교 선생님 수업 시간을 거의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어 단어도 거기서 외우고 사회도 외우고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학교 생활 낮잠을 제가 평생 자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보면은 밤에 잠을 충분히 자니까 낮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 대신 이제 집중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 그 어려웠던 시절인데 제가 이렇게 참 이 책 저 책 읽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제가 이런 정도의 책장을 거의 제가 이렇게 그때 이 명륜동 앞에 해화동에 동양서림, 박영서림 이런 서림이 네. 있었는데 거기서 산 책들 확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참 평생의 미천이 아니었나 싶고 그래서 이제 그때 역사책도 많이 읽고 보니까 이게 불란서 대혁명, 시민혁명, 시빌 리볼루션이라고 얘기하는 거 1776년에 미국 혁명 그 다음에 영국의 올리브 크로멜의 이 공화정 혁명 이후에 명예혁명 과정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때 제가 나름대로 좀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란서 대혁명 후에 나폴레옹 민법전, 상법전을 만들었는데 이게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시민사회, 사적 자치가 지배하는 공권력은 물러나 있고 시장 경제는 저절로 굴러가고 국가 권력이 개입하지 않는 불란서 헌법에서 경제 중립성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회를 만드는 거죠, 그죠? 참 이게 진짜 시민사회적 밸류가 중요하고 법이 중요하구나. 그 법을 우리가 독일이 1890년대에 또 일본도 따라갔고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민법 상법으로 따라간 것이어서 그래서 제가 대학 입학 시험 칠 때 그때 서울대학에서 면접관이 3분이셨는데 교수님이 자네 뭐 할 거야? 그래서 저 법학 교수 하겠습니다. 왜 하려 그래? 그래서 이게 사회가 변하는데 이게 이념과 제도, 법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외람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교수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국은 지금의 정호열 교수님을 만드는 것은 그때 당시부터 했던 체화된 수준 높은 독서와 그 방대한 양이라고 소설 해도 많이 읽었습니다. 뭐 아니겠네요. 별 소설 다 읽었습니다. 뭐 삼국지도 읽고 수호지도 읽고 또 무협지도 많이 읽고요. 무협지도 많이 읽었습니다. 네. 제가 우리 교수님에 대한 평을 들어보니까요. 저 요새 SNS에서 많이 추격형으로 하는 게 유행이지만 아마 이것도 추격형이겠지요? 감풍남이라고 혹시 본인에 대한 지칭어로 들어보셨어요? 글쎄요. 감풍남님. 감성이 네. 풍부한 남자. 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울림이 좋은데 근데 제가 강의를 하고 수업을 하고 이럴 때 책 읽는 얘기 그 다음에 또 영화 관련해서 예컨대 레미제라블이라든가 연평해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월트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는 아주 멋진 영화가 있었습니다. 네네. 이런 영화 보면 저도 아이들한테 제목이 기억나네요. 알아 그러고 뭐 오바마가 예컨대 대통령 선거할 때 오바마 연설이 유튜브에 뜨면은 야 오바마 연설 들어봐 니들 이런 얘기하고 얘들한테 그런 얘기 해주기 좋아. 네. 근데 이제 일단 감성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게 일단 아무래도 음악, 미술, 이런 독서보다는 아무래도 말 그대로 사람의 감성, 뭐 소위 운해라고 하죠. 운해를 흔드는 이런 분야일 것 같은데요. 우리 교수님께서 음악과 참 각별한 기호와 인연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뭐 제가 그저 가난한 집에 막내로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무슨 뭐 악기를 배운다든가 이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네. 음악 미술 시간이 저한테는 상당히 고통스러웠어요. 무슨 피리 사와라 그러면 사가기도 부담스럽고 그다음 또 영어 수학에서 이렇게 점수 따놓은 거 네. 음악에서 까먹고 이랬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음악 관련해서는 이 서양의 클래식 음악들을 이게 이제 교양인으로 시민으로서 배워야 할 이런 일종의 필수 음악이. 교양 과목처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주셨군요. 열심히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라흐마니노프, 프로코피에프, 그다음에 리허트, 바그너 뭐 이런 음악들 들을 수 있는 대로 LP판, 싸구려판 구해서 듣고 네.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 참 좋습니다. 유튜브를 열면 뭐 온갖 음악이 다 쏟아집니다. 네. 구스타프 말러의 부활 사악장에 나오는 우얼리트라는 시원의 빛이라는 아주 이렇게 치유력이 강한 아주 좀 어려운 노래들인데 우얼리트 찍으면은 막 가수들이 한 30명, 40명이 쏟아집니다. 이 가수 한번 들어보고 한 2시간, 3시간 쭉.
교수님께서 지금 저에게 이제 노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교수님 방에서 멋진 그림 3점을 발견했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이게 어떤 정말 전문적인 화가나 또는 아주 유명한 그런 작품으로 보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리고 상당히 약간은 고색창연한, 즉 그림이 조금 날린 듯한 느낌이 또 들기도 하고요. 그림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저쪽에 그 그림이 3점이 있는데 좀 유치한 그림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문에 걸려 있는 제 그림은 지금 제 둘째 아이가 늦둥이인데 이 녀석이 미술대학 실기시험을 쳤을 때 답안지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이 녀석이 이게 맨날 5등급, 6등급 하던 녀석이 대학을 들어가서 제가 너무 감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2 그림은 제가 지금 딸아이가 지금 30대 초반에 딸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둘째가 지금 미대 2년 다니다가 지금 병력 이행 중에 있는데, 딸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아주대학 교수 시절에 연구실에 와서 그린 탈춤 그림인데 저 그림은 조금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한 그림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림은 이 초가집 단칸 빵을 가진 초가집을 그렸는데, 요거는 지금 미대 들어간 이 아들 녀석이 이 성대 연구실에 유치원 다닐 때 아마 한 4살, 5살 정도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와가지고 그리고서는 버려둔 그림을 제가 버리기는 그렇고, 그래서 여기 붙여놓자 하고 붙여놓고, 그러고 보니까 저 그림들이 다 15년, 네. 25년 이렇게 20년 이렇게 된 그림이 됐습니다. 네. 사실은 그동안 여러 번 사무실도 바꾸셨을 거고, 네. 또 정말 교수님에서 또 다른 행정의 기관의 수장으로서도 또 갔다 오셨기도 하셨는데도 저 그림이 여전히 교수님 집무실에 새 그림이 다 붙어 있는 걸 보니까 우리 교수님께서 자녀들에 대한 마음의 표현이 저 그림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밑에 깔려있는 정서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보면은 가정에서 아버지하고 자녀들 사이에서 대화가 단절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선배 세대들이 후배 세대들한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 전달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세대가 단절이 되고 공동체가 균열이 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아이들하고 밥도 같이 먹으려고 애를 좀 쓰는 편이고, 네. 그 다음에 또 애들하고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다행히도 이 녀석들이 아주 진지한 문제에 부딪히면은 저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의견을 묻고, 그럼 저도 또 아주 진지하게 얘기를 해주고, 참 그 부분 참 감사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아예 이렇게 아버지하고 이렇게 통지는 나름대로 다 절박한 이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경우들이 그렇죠. 많은데 저는 다행히 저 녀석들이 그래서 물론 딸아이는 비교적 싹싹하고 이러는데, 그죠? 지금 아들 녀석을 보면은 말을 해도 대답도 안 하고 문 닫고 쾅 닫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러나 이렇게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일이 생긴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한테 와가지고, 요즘도 예컨대 자기가 이제 그림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구사해서 그림을 그린 거 보고 한참 생각하다가 옵니다. 와서 이 그림이 어떠냐고. 그래서 엄마한테 가지 않고 저한테 와서, 그래서 이 녀석이 이 자식이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수님께서 집무실까지 이제 공개를 해주셨는데, 당연히 우리 교수님이 학자로서의 삶의 이야기를 조금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께서 처음에 학자로서의 길을 걸으셨을 때가 언제부터셨나요? 제가 이쪽 상사법 쪽으로 뜻을 가진 것은 대학원 석사과정 때 이렇게 네. 뜻을 가졌고요. 그리고 제가 은사님들 중에 아주 매력적인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가르치시고 이러는 게 저분 좀 모방을 해야 되겠다 이러신 분들도 계셨고요. 네. 그래서 또 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주변에 도움도 있고 이래서 제가 공교육을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 네. 다 밟고, 그래서 제가
대학에 부임을 했는데 일찍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몇 년도에 만 30, 제가 1985년에 네. 전임이 됐으니까 요즘 기준으로 보면 참 일찍 전임이 됐습니다. 전임이 그러셨네요. 됐는데 제가 대학에서 이렇게 아주대학에서 11년, 성대에서 지금 16, 7년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제가 참 이게 교수로서의 삶이 저한테 좀 참 맞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컨대 토요일날, 일요일날 뭐 좀 복잡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도 학교에 와서 월요일날 강의 한두 시간 하면은 기분이 풀리고 네.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선생으로서의 삶이 내 체질에 맞는구나. 제 그 학부 클래스, 경제법 클래스가 대체로 한 200명쯤 되는데, 제가 수업 9시에 딱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30분 수업하고, 그 다음에 한 10분 인터미션 시간에 내가 애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막 가슴이 뜁니다. 그러자 그 가슴이 뜁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웃으셨던 미소가 예. 참 젊고 어린 느낌의 정말 제가 진짜 그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럴 미소가 참 아름다운 네. 오늘 간풍남의 이 별명에 이어서 네. 미소가 아름다운 남자라는 아유, 새로운 별칭을 얻으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보고 이렇게 아름답게 웃는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요새는 네. 정말 미소가 대세 세대인 것 같은데요. 그러시네요. 네. 15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예. 일단 원래 공정거래위원회와 특별한 인연이나 또는 그쪽과 연결되는 끈이 있으셨을까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이 제정이 된 것이 1980년입니다. 네. 그전에는 공정거래법 자체가 비교적 없었고요. 젊은 법이네요. 그리고 공정거래법이라는 법은 성숙한 시장, 네. 그다음에 시장 내에서의 경쟁 제한 행위를 통제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상당히 고도화된 이런 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회가 보면은 관치 경제가 80년대 중후반까지 유지가 됐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초창기 교수 생활을 하던 이런 시절에는 공정거래법의 위상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제가 원래 상법 교수였는데 공정거래법을 공부하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아주 귀한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 그런 정도의 법이 필요할 만큼 성숙해졌다는 얘기도 되겠네요. 그때는 그렇게 성숙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여하튼 전두환 대통령 정부가 정통성이 없는 정부였고, 그래서 정의사회를 내세우고, 그 다음에 재벌에 대해서 네. 어떤 선도적인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 정통성을 보충하려는 마음을 의도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와중에서 네네. 공정거래법이 제정이 됐는데, 돌이켜보면은 그때 공정거래법이 제정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네. 우리나라에서 공정거래법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엄청난 법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하튼 제가 그래서 공정거래법을 제가 박사학위 논문이 부정경쟁 방지 및 부정경쟁 방지법에 관한 연구입니다. 근데 네. 이 법이 보면은 불공정 거래 행위하고 직결이 되어 있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아주 우연찮게 제 박사학위 논문도 연결이 되고, 또 제가 예컨대 상법이나 민법 읽으면은 사실 저는 좀 깝깝합니다. 이렇게 조문을 카멘트하고 토시 해석하고 이러는데, 네. 공정거래법은 굉장히 정책적인 성격이 있어서 네, 그렇죠. 그야말로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주 알려진 교수, 대표적인 전문가 이렇게 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기억으로 제가 독일 바이럴트 대학에 제가 이게 이 책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독일의 경쟁법 학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둘을 들라 그러면 그 중에 한 분이 폴크 에머리 교수입니다. 근데 네. 이분의 그 불공정 경쟁 방지에 관한 텍스트를 제가 번역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번역을 하게 된 하나의 동기가 제 박사학위 논문하고 직결이 되는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구비도 좀 받고, 그 다음에 이 책을 풀 텍스트를 제가 번역을 했고, 네. 그래서 이 인연으로 에버리 교수한테 당신 책 내가 번역해도 좋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번역해도 좋다. 네. 뭐 로열티는 신경 쓰지 말라. 최하백 출판사하고도 내가 다 어레인지 해주겠다. 네. 이 대답이 왔고, 그래서 그 인연으로 제가 97년도에
독일 바이럴트 대학에 에버리 교수 초청으로 가서 체류를 했습니다. 대학의 펀드를 좀 받아서. 네네. 그때 독일 가기 직전에 제가 고향 영천을 내려갔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그때 어머니가 정정하실 때입니다. 가가지고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뭐 큰 형님이 그죠? 정 박사 어떻게 뭐 정부 들어갈 그런 일은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혹시 정부 들어간다 그러면은 아마 공정거래위원회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혹시 그런 예감이나 어떤 언지를 받으셨던 상황이실까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 이 공정거래 정책, 경쟁 정책은 보면은 이게 연구하고 실무가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네. 우리나라 보면은 근데 법조 실무하고 민법 교수하고 법조 실무하고 상법이 완전히 분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거기는 보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무원들하고, 그다음에 실무가들하고, 그다음에 또 김현장이니, 그다음에 율촌이니, 광장이니, 태평양이니 하는데 변호사들하고. 그다음에 공정거래법 하는 교수들하고 아주 혼연일체가 돼서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얼핏 그런 생각을 한번 하니까 야 이게 혹시 내가 이렇게 경쟁정책에 총괄하는 수장이 돼서 장관이 돼서 맡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관련된 생각도 하고 정책도 깊게 생각을 하고 관련된 사람도 만나게 되고 제가 이명박 정부 공정위 위원장 두 번째 위원장인데 이명박 정부는 친시장 정부입니다. 근데 저는 본질적으로 시장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념과 가치가 완전히 같았고 그리고 또 이 대통령께서 제가 공정위원장 재직 중에 저한테 이렇게 업무 처리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얘기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고 그리고 또 대선 캠프 출신도 아니고 이러니까 네트워크도 없고 이러니까 제가 아주 공정하게 아주 자유롭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참 그런 면에서는 제가 행운아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적임자의 인물이 가장 적임자의 자리에 갔다고 해도 될까요?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과장이 말씀이시고 교수님 공정위 위원장님으로서 재직하시면서 참 기억에 정말 남거나 또는 보람찼었던 일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저는 이게 공정위가 한국의 유일한 경쟁당국인데 경쟁당국이 할 일은 한국의 시장 경제를 마켓 이코노미를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공정위에 브랜드 네임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장 경제의 지킴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어감이 좀 약하고 이래서 제가 소시적에 읽었던 소설 중에 제롬 셀린즈의 Catcher in the Rye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밀밭의 파수꾼, 그 다음에 또 성서에서도 보면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뭐 이런 표현 아주 강렬한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시장 경제의 파수꾼이라는 브랜드를 딱 붙이고 굉장히 그 기관의 위상과 그 역할을 한 단어로 정의해주는 그런 멋진 표현이네요. 맞습니다. 멋진 표현이고 그게 본령입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내세우고 그 다음에 내가 공정위원장으로 수장으로 장관으로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정위의 본령에 집중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합이라든가 사업자들이 이렇게 담합해서 가격 기능에 손을 대는 행위지 않습니까? 시장 경제는 가격 기능에 의해서 자원을 배분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집에서 형성되는 그래서 이 가격이 자율 조절적인 매개 변수적 기능을 하면서 자원을 배분을 하는 건데 이걸 사업자들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손대는 거는 이거는 대한민국의 시민사회 헌법에 손대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카르텔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단독 행위 관련해서도 시장 독점력을 남용하는 행위 이런 부분 아주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이렇게 큰 사건들이 그때 아마 역대 공정위 사건 중에 제일 큰 사건이 제때 나왔는데 관련된 사업자도 많고 과징금 액수도 컸는데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유류 사업자들, 석유 사업자들 담합 케이스였습니다. 담합 케이스였는데 그 사건을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이게
이게 묵시적 담합의 요소도 있고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심사관 보고서가 나오고 그다음에 전원의 의결이 나왔는데 이 의결서를 그 당시에 부위원장이 의결서는 아주 전담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때 손인욱 부위원장이 굉장히 유능한 분이고 법리도 밝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본 것을 다시 나한테 가져오라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테이스크 포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카르텔 국장, 그 다음에 심사관,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송무 담당관 등등 해서 한 6명 팀을 짜서 전원회의 의결서를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한 7회독을 했습니다. 7번. 그랬더니 의결서의 품질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의결서가 아주 논리적으로 말끔하면은 아무리 뛰어난 변호사라도 뭐 우리 태평양이나 광장이나 김현장의 엔티트러스트 가장 대표적인 변호사 문구를 읽어봤는데 험을 잡을 때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험이 노출되지 않도록 제가 아주 몇 건을 큰 사건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제때 처리한 사건, 물론 제가 퇴임하고 나서 이제 서울 고등법원, 대법원 올라갔는데 이것도 좀 조금 말씀드리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처리했던 큰 사건들은 지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근데 사건 자체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경쟁정책의 본령을 지켰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한국공정위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한국의 시장 경제가 이제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나라가 굉장히 멋진 나라가 돼서 엄청난 나라가 돼서 시장 경제의 규모도 크고 경쟁정책의 위상도 공정의 위상도 높습니다. 높은데 그래서 우리가 한미 그 다음에 한독, 한불, 한일, 경쟁당국, 수장 연석회의도 하고 하는데 그때 나가면은 한국 공정위가 사용하는 용어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가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향하는 밸류가 같다라는 얘기죠, 그죠? There are signs on the horizon, giant waves of good times coming. I await that first moment when your hand touches mine and I hold it. Moon and stars, grant my wishes, near or far. It begins today, giving it everything that I got, finding a way. 사실은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며칠 전에 그 그리스에서의 그 EU 전체 긴축 재정을 전제로 한 구제 금융안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거부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리스 전체 국민들을 상대로 한 국민 투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그리스 국민들이 그 긴축 재정을 전제로 한 구제 금융을 거부하는 것도 압도적인 표차로 지금 이제 거부안을 국민 투표로 채택을 한 상황인데요. 사실은 그에 대해서 이제 뭐 그리스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노년층보다는 또는 뭐 거기서 보면은 젊은 층들도 상당수가 대부분 많이 찬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1%라는 표가 나왔겠지요. 근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것 또한 소위 말하는 국민들의 파퓰리즘에 근거한 과도한 복지 정책의 실패로 보시는지 아니면 결국은 인간이 지향해야 될 것은 국민 개개인의 행복이니까 그 행복을 지향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선택의 길로 보시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스 사례에 또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제가 대답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근데 그저 법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그리스의 문제는 자기가 본 이상으로 지출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연금도 과다하게 지급을 했고 공무원도 너무나 많이 고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구조조정하지 않고 계속 조합을 주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쌓여서 결국 빚이 압도적인 상황이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EU에서 총체적으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여러 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 차례를 받았는데 한 3,300억 유로
IMF를 구제금융을 받았어요. 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지요, 그죠? 네. 왜냐하면 그리스 국민 경제에 경쟁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죠? 사실 이 문제는 지금 그리스는 비극적인 상황이 국민 경제가 완전히 와해된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되면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이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면은 1997년에 우리가 IMF 외환 위기가 도래했을 때 우리는 그 당시에 IMF하고 월드뱅크가 제시하는 그 배후에는 미 재무성이 있었습니다만은 제시하는 하시한 조건을 다 받아들이고 국민이 대우각성해서 다시 이 취약한 부분 정말 저도 구조조정하고 기억합니다. 그때 체벌된 저희가 16개 도산하고요. 그리고 또 금반지를 모을 그렇죠. 정도로 국민들이 정말 해고도 뼈를 받아들여 깎는 뼈를 깎는 노력을 노력을 했죠.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다시 구제금융 받지 않고 경쟁력을 복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스는 여러 차례의 구제금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는 제조업이 없고 제가 작년에 그리스를 가보니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라가. 그래서 어떤 점에서 그러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여기 그렇죠. 그리스는 땅이 좁은데, 그리스 반도를 이렇게 관통하는 산맥들이, 횡으로 이렇게 관통하는 산맥들이 있고, 그 사이에, 거대한 평야들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산맥들이 대체로 2,000m, 3,000m에서 여름에도 눈이 쌓여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는 위대한 사상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BC 7세기, 6세기 민주주의를 만들었던 또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와 300용사와 같은 네. 이런 히로익한 이런 문화의 그리스하고 오늘의 그리스는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의 그리스는 보면은 제조업도 없고요. 많이 하는 얘기지만은 그리스 가면은 올리브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올리브를 수확을 해가지고 올리브를 가공을 해야 될 텐데, 그렇죠? 그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올리브 수확해서 이태리로 수출해서 이태리에서 그리스에서 수확한 올리브를 가공한 올리브 기름하고 그다음에 또 올리브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요리해서 네. 그걸 수입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사실 그 그리스의 구제 금융 상황과 또 우리나라의 그 구제 금융 상황을 같이 비교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어쨌든 결국은 그때 그 구제 금융에 대한 국민적인 자세가 지금 그 97년 이후에 우리나라 현재 모습과 또 현재의 그리스의 다소 걱정스러운 우려되는 분위기의 차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자세뿐만 아니고 지금 결국 현재는 보면은 전 세계 경제가 하나의 지구촌 경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경쟁의 룰도 전 세계적으로 거의 같습니다. 또 근데 경쟁법 집행과 관련해서도 여기에 적용이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보면은 법 규범이 같은 겁니다. 네. 이 얘기는 하나의 단일한 시장 경제가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는 겁니다. 네.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 자기를 적응시켜야 되는 겁니다. 한국은 거기에 잘 적응을 시킨 겁니다. 네. 근데 그리스는 그걸 못한 겁니다. 거듭해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리스가 지금 보면은 나름대로 이렇게 EU가 제시하는 독일에서 제시하는 구조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도 한 3할 정도 줄어들었다 그러죠. 4할 정도 줄어들었다고. 네, 연금 수혜 비율도 그만큼 줄어들었고 또 구조조정도 해고도 많이 됐는데 네. 근본적으로 거기에 어댑트를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그만큼 그죠? 한국이 다시 그러한 그리스와 같은 저런 조건이 된다 그러면은 한국이 세계사에 민주주의를 기여를 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있습니까? 아리스토텔이 있습니까? 그죠? 한국을 이렇게 꼭 돌봐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할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민이 결사적으로 반응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췄다는 거. 참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고 또 한국은 그런 면에서 한국 시민이 모범적인 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나 외부에 강의를 할 때 공정위 위원장 시절에 이게 한국민은 시장 경제가 진짜 체질적으로 맞는다. 남한테 지고 못 산다. 지고 못 산다는 게 뭐냐? 이 경쟁지향적인 가치관을 가졌다. 그죠? 물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사돈이 너를 사면은 사촌이 너를 사면은 배가 아파서 긁어대리는 점이 있지만은 그건 또 경쟁심이 또한 내가 잘 살기 위한 에너지로 그렇죠. 또 우리는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참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아주 희망적인 부분이고 네. 그래서 우리의 정치권에서 그죠? 대통령 그다음에 국회에서 특히 국회에서 대중을 잘 이렇게 대중들한테 시장 경제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야 됩니다. 대의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됩니다. 우리 사이좋게 골고루 사이좋게 나눠 먹고 의좋게 살자.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그 길로 가면 북한의 길로 가라. 북한의 이데올로기가 그겁니다. 골고루 사이좋게 나눠서 살자. 우리 위대한 수령 한 사람 모시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한국은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치 공정거래위원장님으로서의 활약하셨던 그때 제가 상황을 그때 특강 다시 나가면 한번 이런 여쭤보는 얘기를 것 했습니다. 같았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또 공정위원회를 맡으셔서 위원장으로 수고해주고 계시는 지금 현재 정재찬 위원장님께 예. 소위 선배 위원장님으로서의 경험과 애정을 담은 영상 편지를 한번 좀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우리 정재찬 위원장님은 제가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상임위원으로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상경대학을 졸업을 하셨던데 굉장히 법논리에 박습니다. 굉장히 정치하게 박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공정위에 공무원으로 이렇게 봉직을 하셔서 경쟁정책의 연고성실할까, 경쟁정책이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재찬 위원장께서 이렇게 공정위원장으로 취임하셨을 때 한국의 경쟁정책 이제 믿어도 되겠구나, 마음을 놔도 되겠구나, 정치권에서 특별법을 통해서 흔들어대지 않는다 그러면은 안정적인 정적의 집행을 기대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정 위원장께 제가 참 감사하는 부분이 제가 공정위의 대표적인 저 때는 유일한 브랜드였는데 시장경제 파스쿤이라는 브랜드를 이렇게 구사를 했는데 이게 제 뒤에 두 분 위원장 시절에는 이게 없어졌는데 우리 정재찬 위원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시장경제의 파스쿤이라는 브랜드가 다시 공정위 홈페이지에 딱 걸리는 걸 보고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그 도입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중용, 즉 좌로도 우로도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마라라는 이 말씀, 우리 교수님께서 참 좋아하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이 말씀과 더불어서 또 우리 교수님께서 마음에 평소 담아두고 계셨던 좋은 말씀이나 또 생각이 있으시면 소개를 좀 해주시지요. 제가 이렇게 그저 좌우명이나 이런 거를 제가 뭐 별로 이렇게 좀 없는 편입니다. 말하자면은. 근데 한때는 제가 연구실 벽에다가 도연명 귀거래사 말구 그래서 요부천명 부해이 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늘의 명을 아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요자는 즐길 요자니까 즐기고 뭐 그런 뜻인데 즐긴다기보다는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부해이 다시는 네. 의혹에 빠지지 않는다. 다시는 의심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마 도연명이 이 세상사 복잡한데 얽혀서 살지 않겠다 이런 뜻이 담긴 것 같아서 말 자체가 이게 좀 한자도 어렵고 네, 전 처음에 중국어 하시는 줄 알았어요. 어렵다 요부천명 부해이 예. 이러셔서 그래서 저도 이제는 나이가 뭐 과분하게 그저 정부 부처 경제부처 장관도 지내고 이젠 또 원로 교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저 한국 사회의 소란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파지티브한 가치관,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내가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얼핏 좀. 네. 아마도 이제 이번에 드리는 질문이 우리 교수님의 드리는 마지막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우리 교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꿈, 또 이상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예, 지금 그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과제라 그러면은 저는 이게 한국이 내재적 발전 경로를 거쳐서 오늘의 대의민주정, 시장경제, 시민사회적 밸류에 모든 대중들이 동의를 해서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외세가 우리한테 이렇게 넘겨준 제도를 우리가 무임승차한 면이 있고, 그래서 이 시민사회적인 가치를 한국민들이 내재화하지 못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대중주의, 파퓰리즘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취약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기회가 주어지고 또 제가 사회 발언을 할 수 있고 학생들을 가르친다 그러면은 역시 시민사회적인 가치에 충실한 이런 이데올로기,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렇게 기회 닿을 때마다 얘기하는 거, 이게 저한테 남겨진 소명이 아닌가. 남겨진 소명이라는 게 좀 외람된 느낌도 들고 거창한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정호열 교수님 앞으로도 정말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많은 힘 함께 보태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은 지킬 것이 많은 나라입니다. 시장 경제와 대의민주정, 엄청나게 중요한 가치를 성공적으로 일구어 왔습니다. 이 가치를 우리가 지키면서 한국의 시민사회를 가일청 성숙시키고 더 개성화하고 더 분권화하고 하는 이런 책무를 지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모든 시민들이 공동체적인 가치를 공유를 하면서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킬 그런 책무를 지니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와 관련해서 기여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학교에서 또 글을 통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